이렇게 한번 볼게요. 리뷰 구매 건수가 일주일 기준 7개에서 10개 정도 상승한다면 이거 뭐예요? 그럼 하루에 1개에서 3개 정도 파는 거죠. 여러분들 소싱 뭐 브랜드 거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이런 소싱법도 있잖아요. 네이버 쇼핑에서 뭐 잘 된 거 올립니다. 근데 네이버 쇼핑에서 잘 된 거를 내가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미 판매가 있다는 거죠. 걔는 내가 본 걔는 팔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가 됐던, 내가 이 사람 걸 보고 내가 이 사람 걸 따라 올리던, 그러면은 가격이 당연히 무너지겠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당연한 거고, 여기서 내가 이때부터 리스크 싸움이거든요. 그럼 얼마나 묶일까? 보통 이런 시스템에 제일 취약한 게 아이템 인어랑 가격 비교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여기에 묶여버리면 쿠팡에서 사는 사람들은 쿠팡에서 사 이런 말이 안 통해요. 그냥 여기서 제일 싼 거 사버리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런 걸 가르쳐요. 막 이거 사실 163,500원이 아니고 사실은 이거 배송비 5만원 걸으세요. 이런 스킬적인 거 알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물론 여기에 최저가로 노출되는 것도 뭐 좋겠죠. 이렇게 되면 여기 들어가면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엄청 팔려요. 실제로 저는 쿠팡 아이템 인어를 자동으로 매칭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었던 적도 있어요. 엄청 팔려요. 그러니까 그게 핵심이 아닌 거야. 여기에 막 스킬적인 핵심이 아니라 왜 무너질까? 그리고 내가 조금만 팔면 이렇게 들어올 건데 과연 내가 겨우겨우 찾아서 이제 막 하루에 2-3개 팔고 있는 상품이 평생 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내가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게 맞을까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원금사,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오프라인 강의가 거의 2년 만이네요. 그래가지고 온라인 강의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좀 신기하긴 한데 아무튼 저는 온꿈사에서 이제 무무개시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셀러고요. 이제 구매 대행도 하고 있고 머선 상품이라고 프로그램 구매 대행 셀러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하고 있고 강의나 컨설팅도 이제 2년 정도 하고 있는 무무개시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특강을 이제 제의를 받고 이거는 이제 새로 만든 강의예요. 새로 만든 강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할 수도 있는데 처음에 주제가 그거였어요. 요즘 구매 대행은 이제 방법만 알려주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저도 이제 그냥 간단하게 방법만 알려드릴 거면 그냥 부업이라고 말씀하고 그냥 선 긋고 싶어요. 그냥 본업으로 가려면 결국 내가 사업을 하는 거고 이게 한 끗 차이로 인터넷 구매 대행이 부업의 시야에서 보면 그냥 타이핑 노가다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제 그게 아니라 내가 도소매업으로 좀 나가려면 내가 좀 큰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조금 집중을 뒀어요. 근데 마침 오늘 지금 들어보니까 그래도 구매 대행 한 번씩 경험해봤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경험해봤다는 거는 주문 한 번 받고 고객 지불 한번 보내보고 반품도 한번 맞아보고 그런 느낌의 분들이 들으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초보자분들도 계실 건데 뭐 충분히 도움 되실 겁니다. 한번 어떤 식으로 준비했는지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3가지로 나눴어요. 이제 첫 번째, 구매 대행 제일 현실적으로 매출 내는 방법은 뭘까? 저는 이게 여기가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냐면 이 기본기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사실 구매 대행 시작하시는데 통관 길라잡이 한번 안 보고 시작하신 분들 되게 많아요. 보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질문 네이버나 유튜브에 하는 거 아니라 관세청에 하시는 거예요. 이거 통관 되나요? 이거 팔아도 되나요? 관세청에서 하시는 거고요. 식품은 식약청이에요. 식품안전나라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본기적인 얘기도 조금 많이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부업에서 바라보는 구매 대행과 본업에서 바라보는 구매 대행. 한 줄로 표현하자면 내가 리스크를 얼마나 질 수 있느냐예요. 우리 구매 대행 지금은 구매를 대행해 주는 거지만 결국에 여러분들은 도소매업, 물건팔이 되는 거예요. 물건팔이. 물건을 어떻게 팔 것인가. 유통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제가 생각하기에 어떤 식의 투자가 좋은지에 대한 걸 얘기를 나눠봤고요. 세 번째, 구매 대행에서 도소매업으로 확장하는 법. 실제로 이렇게들 많이 하시죠. 그리고 제가 컨설팅 들으신 분 중에서 돈 제일 많이 버시는 분은 무조건 일로 가요. 어쩔 수 없어요. 구매 대행으로 벌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 물론 그 한계가 되게 높아요.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은 아니고 그래도 1000 위는 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그 이상 몇천 자 월에 1억 이렇게 벌려면 리스크 져야 돼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건.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매 대행 제일 현실적인 매출 내는 법입니다. 이거는 제가 처음에 왜 준비를 했냐면
이 구매대행 판매자가 되면요, 판매자의 시각으로 상품을 골라요. 이거 이뻐 보이니까 이거 한번 해볼까? 이거 잘 팔리는 것 같던데 해볼까? 이러는데, 제가 그래서 그렇게 뭔가 좀 그 구매대행 판매자의 늪에 빠져 있으신 분들한테 말씀드릴 때가 있어요. 최근에 쿠팡이나 네이버에서 해외 제품 사보신 적 있냐고. 그럼 당연히 있겠죠? 그러면 그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거를 왜 샀을까요? 예를 들어서 나이키 신발이라고 해볼게요. 그거 해외 직구, 국내에도 있을 수도 있는데 해외 직구를 왜 사셨어요? 사실 그냥 이거 국내보다 조금 더 싸서요. 아니면은 해외에서만 파는 제품이어서 요가 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갇혀 있는데, 이게 그래가지고 왜 우리가 국내에 있는데도 예뻐 보이니까 이거 잘 될 것 같으니까 해서 소싱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꼭 구매자의 입장에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든 구매 대행의 핵심은 결국 이 두 가지예요. 그럼 이걸 조금 제가 뜯어서 말해볼게요. 가격. 여러분 소싱해 보신 적 있으시죠? 가격 맞던가요? 안 맞죠? 왜 안 맞을까요? 도매, 소매, 모든 이 그 유통 피라미드가 있잖아요. 유통 피라미드는 처음에 제조, 뭐 나이키 공장이겠죠? 그 다음에 도매, 나이키 뭐 시장 그 도매 상인이 되겠죠? 그다음에 소매, 타오바나 쿠팡, 뭐 아마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 구매 대행 사업이고 차익을 남기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쁘게 말하면 리셀이잖아요. 그럼 리셀은 어떻게 해야지 마진이 제일 많이 남나요? 소매에서 소매로 해야지 많이 남을까요? 도매에서 소매로 해야지 많이 남을까요? 아니면 제조에서 소매로 해야지 많이 남을까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사고 싶어하는 상품들은 수요가 꽤 있습니다. 나만 사고 싶은 상품들은 보통 없어요. 그렇다면 나만 사고 싶은 상품이 아니에요. 수요가 꽤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과연 장사하는 사람이 도매로 더 마진을 남기려고 도매로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제조로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리스크를 끼고. 그래서 가격이 안 맞는 거예요. 쿠팡에서 사서,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사실 해외 쿠팡에서 사서 우리 국내 쿠팡에 파는 거잖아요. 이거를 중국 구매 대행으로 보면요, 중국 구매 대행은 그게 가능해요. 왜? 타오바오 물가가 싸니까. 이런 거예요. 그냥 타오바오에서 타오바오 이어폰 사가지고 똑같이 그냥 중국 쿠팡에서 사서 한국 쿠팡에 사도 팔아도 남는 거죠. 근데 점점 느끼실 거예요. 특히나 브랜드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브랜드는 수요가 빵은 아니에요. 무조건 5에서 10은 넘어가요. 그러면은 어쩌죠? 당연히 수요가 있으니까 누군가는 리스크를 치고 재고를 둘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안 맞는 거예요. 그거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걸 알고 계시면은 여러분들은 유명한 브랜드 제품을 안 쳐다보시게 될 거고요. 특정 상품에 대해서 기대를 안 하게 되실 거고,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올리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격에 대한 기대도 안 하게 되는 거고, 점점 내가 알고 있으면 좀 아쉬워할 게 될 거예요. 이거 좀 안 팔릴 것 같은데?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자, 싸니까는 우리가 조건을 충족시키기가 좀 어렵습니다. 초보자 입장에선 그래요. 나중에 중수, 고수 조금만 경험 쌓으면요, 가격으로 팔리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게 구매 대행 뭐 레드오션이다 하는데 정작 물건 사는데 1,000만 원 써본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특히나 이런 구매 대행 쪽에서는 재고 사입이 아니라, 그 국내에서 파는 병행 수입 셀러가 아니라.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의 기준은 수요가 있으니까 내가 리스크를 지고 물건을 가져온다 였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안 파니까의 영역으로 한번 볼게요. 물건을 이제 수요가 없어요. 수요가 없으면은 국내에서 내가 리스크를 지고 물건을 들여올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한 달에 물건이 1개가 팔린다고 해볼게요. 수입하려면 그래도 30개는 수입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한 달에 하나 팔리는 거 30개 수입한다. 조금 애매하죠. 그러면은 국내에서 자연스럽게 안 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를 사주는 거고, 고객이 이거 국내에서 안 파니까 뭐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사야겠다. 어쩔 수 없이 내가 해외 직구도 못 하니까. 그래서 결국 이 두 가지로 그냥 결과가 정리돼요. 내게 잠깐 팔린 거는 운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가격을 못 맞췄어. 근데 팔렸어요. 그러면 운이 좋은 거예요. 이 운이 좋다는 건 어떤 거냐면, 맨날 쿠팡만 쓰는 사람이어서 쿠팡에서 사는 거야. 네이버 가면은 4만 원 더 싼데. 이런 느낌인 거예요. 아니면 진짜 그냥 검색을 안 하고 산다든지, 그런 사람한테 걸린 거예요. 그럼 그런 사업이 과연
안정적인 사업일까요? 스테이블할까요?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꾸준히 운이 좋기 위해서 계속 닭등을 하게 되는 거야. 그게 초보셀러의 제가 느끼는 함정이라고 느껴져요. 그럼 이제 가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천천히 분석을 해볼게요. 가격이 되게 중요해요. 이 가격을 우리가 못 맞추는데 왜 중요할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가격에 중점을 둬야 하는 이유. 왜 중요한지, 가격이 언제 무너지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팔고 있는 상품들 머릿속에 하나 떠올려 보세요. 그런 다음에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가격이 언제 무너질까요? 뭐 말씀해 주셔도 되고, 왜냐면 제가 알아서 자문자답해도 되긴 하는데, 가격이 언제 무너질까요? 보통 머릿속에 이렇게 떠올 거예요. 경쟁자가 들어올 때. 근데 그렇게까지 저는 두루뭉술한 거 싫어요. 진짜 디테일하게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경쟁자가 들어왔는데 가격이 안 무너지는 시장도 많지 않나요? 나이키가 경쟁자가 들어왔다고 가격이 무너지던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가격은 언제 무너지냐면, 이거 제 강의본 중에 하나 일부인데, 같은 제품이라고 인식할 때 가격이 무너집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이버 쇼핑에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나이키 뭐 A1 신발을 뭐 산다고 해볼게요. 만약에 A1 신발이 8만 원인데 그 가격 비교에 딱 걸려가지고 8만 원, 8만 100원, 8만 200원, 8만 300원, 8만 400원 이렇게 쫙 있잖아요. 그럼 어디서 사실 거예요? 당연히 8만 원짜리 사겠죠. 제일 싼 거. 근데 다르게 생각해볼게요. 휴지라고 해볼게요. 휴지를 딱 검색했을 때 다양한 휴지가 있겠죠. 거기서 가격이 무너지나요? 그러니까 뭐 A 제품의 휴지랑 B 제품의 휴지인데 가격이 달라요. 근데 이게 휴지라는 시장에 경쟁자가 들어왔다가 가격이 무너지는 건가요?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만약에 A를 똑같은 걸 유통하는 사람이 들어오면 가격이 무너지겠죠. 그래서 이게 제일 커요. 우리가 구매 대행하면서 제일 걱정해야 되는 거. 뭐야? 지금 얘는 리뷰가 100개 정도 있고 8만 원인데 리뷰 1개 있고 79,900원이네. 근데 같은 제품이네? 썸네일도 똑같고 상세 페이지도 똑같네. 그럼 내가 8만 원짜리 살 이유가 있나? 100원 싼 거 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 가격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나도 이제 따라서 내리고 되는 거예요. 그럼 같은 제품이라고 인식한다면 가격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자유롭나요? 같은 제품이라고 인식 안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있어요. 병행 수입 셀러들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병행 수입은 튼튼한 성을 짓는다고 하는데, 다른 제품인 척 하기 어렵나요? 내 제품 있죠? 상세 썸네일 다시 찍으면 되죠. 상세 페이지 다른 척 하면 되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 쇼핑하시면서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시중에 유통되는 특정 제품은 동일한 제품이 아닙니다. 뭐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거 뭐예요? 아닌 척 하는 거예요. 똑같은 제품이에요. 똑같은 공장에서 나온 똑같은 OEM 제품이에요. 근데 아닌 척 해야 되는 거지. 왜? 비싼 이유를 설득시켜야 되잖아요. 뭐야, 이거랑 같은 제품이네. 이러면 가격이 무너진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병행 수입 셀러들은 다른 제품인 척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그런데 구매대행 셀러는 되나요? 절대 안 되죠. 구매대행 셀러가 다른 척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뭘까요? 상품을 다른 척 할 수는 없어. 특히나 지금 중국 구매대행은 그래도 다른 척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본은 더 안 되죠. 모델명으로 검색하잖아요. 그럼 가격이란 말이야. 그럼 그때부터 누가 먼저 올리냐 싸움이 되는 거고, 누가 먼저 올려서 누가 먼저 가격 자리를 잡느냐 싸움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나마 다른 거라고는 그거예요. 우리 배송 빨라. 그게 다예요. 우리는 4일 걸려. 사실 4일 걸린지도 모르잖아요, 우리도. 통관 개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격은 늘 중요하다. 우리는 결국 구매를 대행해주는 셀러이지 내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가격이 무너지는 거는 같은 제품이라고 인식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 가격에 대해서 같은 제품으로 인식돼서 가격이 무너지는 거에 되게 취약하다는 거.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들어올까? 이렇게 한번 볼게요. 리뷰 구매 건수가 일주일 기준 7개에서 10개 정도 상승한다면 이거 뭐예요? 그럼 하루에 1개에서 3개 정도 파는 거죠. 여러분들 소싱 뭐 브랜드 거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이런 소싱법도 있잖아요. 네이버 쇼핑에서 뭐 잘 된 거 올립니다. 근데 네이버 쇼핑에서 잘 된 거를 내가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미 판매가 있다는 거죠. 내가 본 걔는 팔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가 이 사람 걸 보고 내가 이 사람 걸 따라 올리던, 그러면은 가격이 당연히 무너지겠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당연한 거고, 여기서 내가 이때부터 리스크 싸움이거든요. 그럼 얼마나 묶일까? 보통 이런 시스템에 제일 취약한 게 아이템 인어랑 가격 비교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여기에 묶여버리면 쿠팡에서 사는 사람들은 쿠팡에서 사 이런 말이 안 통해요.
그냥 여기서 제일 싼 거 사버리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런 걸 가르쳐요. 막 이거 사실 16만 3,500원이 아니고 사실은 이거 배송비 5만 원 걸으세요. 이런 스킬적인 거 알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물론 여기에 최저가로 노출되는 것도 뭐 좋겠죠. 이렇게 되면 여기 들어가면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엄청 팔려요. 실제로 저는 쿠팡 아이템 이너를 그 자동으로 매칭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었던 적도 있어요. 엄청 팔려요. 그러니까 그게 핵심이 아닌 거야. 여기에 막 스킬적인 핵심이 아니라 왜 무너질까? 그리고 내가 조금만 팔면 이렇게 들어올 건데 과연 내가 겨우겨우 찾아서 이제 막 하루에 두세 개 팔고 있는 상품이 평생 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내가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게 맞을까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의 목적지는 가격 경쟁이에요. 처음엔 닭등, 맞아요. 닭등 맞아요. 왜? 이런 게 있는지도, 이런 게 팔리는지도 모르니까 닭등을 해야 되는 거야, 일단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여러분들이 팔게 되면 이렇게 69명, 65명, 82명 들어올 겁니다. 어떻게 지킬까요? 가격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가격 경쟁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되게 근본적인 얘기만 할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가격 경쟁. 한번 이 해외 셀러랑 국내 셀러랑 이런 제도적인 것들 그리고 어떤 그런 시스템적인 것들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 똑같이 나랑 비슷한 구매 대행 사업을 하고 있는 A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A랑 나랑 가격 경쟁을 이제 시작했어요. 근데 A랑 나는 똑같이 아마존에서 사, 똑같이 공홈에서 사. 그러면은 똑같이 원가가 10,000원인 상품을 자기들이 마진 깎아 먹으면서 경쟁하겠죠. 언제까지 갈까요, 그거? 한 마진 10% 정도까지 아래로 내려면 이제 누군가는, 그러니까 이제 미친놈은 거기서 1,900원으로 내려가는 거야. 11,000원 남는 걸 미친놈 1,900원 가는 거고. 말이 좀 너무 센가요? 그러니까 두려울 게 없는 사람들, 손해본 게 없는 사람. 근데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는 여기서는 더 이상 이득을 못 받을 것 같아 하면서 그만둡니다. 그럼 그렇다고 1,900원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승자일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 반품 한 번 맞으면 야, 나 요즘 매출 1,000만 원 나와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뒤에서 계산 때리고 세금 내고 나면 손해예요. 그래서 진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통장에 돈이 없는 게 구매대행 잘하는 건 줄 알았는데 진짜 없는 거더라. 계산 조금 때리면 그렇게 나와요. 왜냐면 보통 반품 같은 거는 내가 딥하게 계산하진 않거든. 내 매출에만 집중하고. 근데 사실 또 역설적인 게 매출에 집중하는 게 좋긴 해요. 자, 그러면은 이 셀러랑 경쟁할 때 내가 똑같은 원청에서 물건을 떼온다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죠.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중국 기준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타오바오에서 샀으면, 국내 기준으로 얘기해 볼게요. 만약에 내가 쿠팡에서 사서 쿠팡으로 파는 걸 했어요. 물론 그건 안 되지만. 그럼 원가가 10,000원이야. 근데 이게 돈 좀 잘 돼. 팔려. 하루에 한 3개 정도 팔려요. 그럼 그때 내가 이제 도매 시장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자, 도매 시장으로 넘어가면 뭐가 문제죠? 리스크를 이제 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30개를 샀어요. 하루에 3개가 팔려서 한 열흘 정도의 리스크를 생각하고 30개를 샀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내일 갑자기 판매가 빵이 돼. 그럼 여러분들은 30개 어치의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이게 저는 도소매업, 재고장사의 제일 짜증나는 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언젠가 재고떨이를 해야 되는 시간이 올 거예요. 그게 되게 힘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 원짜리를 1,900원에 파느니 차라리 내가 30개를 사서 8,000원, 7,000원을 내려서 자리를 잡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우리는 가격 경쟁하려면 해외 셀러랑 한다면 레버리지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뭐 부가세 환급을 받는다는데요. 뭐 조금 더 싼 곳을 찾아서 한 개 사면은 여기는 10,000원 주고 여기는 9,000원 주던데요. 그거는 잔기술이에요. FM은 이거예요. 그냥 30개 사세요. 그냥 100개 사세요. 그렇게 해야지 자리 잡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구매 대행 소매로 하면서 얻는 이점은 뭐예요? 구매에 대한 데이터가 하나도 없는데 얘가 10개가 팔릴지 30개가 팔릴지 내가 하루에 한 개 팔아본 데이터가 없는데 그냥 배팅하는 것보단 낫다 이거죠. 그렇게 보면 또 나쁘지 않아요. 그럼 해외 셀러의 가격 경쟁은 레버리지예요. 그럼 국내 셀러랑 가격 경쟁한다면요? 자, 이렇게 볼게요. 되게 간단한데 은근히 놓치는 부분이에요. 자, 국내 셀러 관부가세 24%. 물론 우리도 내요. 우리도 150불 넘어가면 되는데 150불 아래면요? 안 내죠, 우리는. 근데 24%가
뭐 24% 적은 돈, 적은 퍼센트 아닌가 싶은데 중국 구매 대행은 요즘 마진율 30이었다가 20, 25다 이러고 있고 미국, 일본은 이거 내면 적자죠? 만약에 경제한다 했을 때 물론 그러니까 이런 거죠. 150불 아래인데 이거 내면 경제 적자잖아요. 그럼 관부가세 24%는 굉장히 큰 돈이에요. 제가 이거를 예전에 한번 계산기를 한번 때려봤어요. 때려보니까 관부가세를 내고 해외 배송비를 기준으로 물건을 싸게 떼우는 게 아니라 똑같은 가격의 기준으로는 한 6,000원 정도까지가 6,000원 정도 위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관부가세 내가 불리하더라고. 그렇게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격적인 메리트 꽤 있는 겁니다. 국내 셀러에 비해서는 메리트 있는 거예요. 근데 뭐 메리트는 있지만 이게 만약에 10만원이다 아니 5만원 아니 만원이라고 해볼게요. 만원이다 2,400원 때문에 내일이면 오는 거 일주일 기다린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애매한 경향이 있어요. 관부가세. 어쨌든 관부가세는 우리가 유리하다. 꼭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국내 셀러는 무조건 이 족쇄를 쥐고 있어요. 물론 이거를 터는 방법은 있죠. 근데 그거는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니까. 그런 다음에 KC 인증. 이것도 똑같아요. KC 인증 가격 간단한 리스트 제가 한번 해왔어요. 이 정도 돼요. 전자파 인증 70, 150, 안전 인증 120, 200, UI 인증도 한 100만 원 정도 해요. 그리고 리모컨, 블루투스, 배터리는 많이 나온대요. 근데 진짜 많이 나와요. 실제로도 되게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은 얘네들이 고스란히 어디에 놓을까요? 원가에 놓겠죠. 그럼 우리가 도매업자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 내가 구매 대행으로만 팔다가 이제 수입할 거예요. 이 블루투스. 보니까 레이저 있으니까 눈에 쏘는 거니까 안전인증 있어야겠죠. 그리고 지금 배터리 있는 것 같으니까 배터리 인증 있어야겠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 블루투스도 있거든요. 노트북 연결돼 있으니까 블루투스도 있죠. 캐시 인증 그러면은 어림 잡아서 한 800이라고 해봅시다. 엄청 싸게 해가지고. 근데 내가 이거를 하루에 한 3개 팔아. 3개 팔면 한 달에 몇 개 팔죠? 한 달에 90개 팔죠. 근데 800을 태울 수 있을까요? 만약에 내가 800개를 판다고 800개를 팔아야 원가에 10,000원이 녹잖아요. 원가에 10,000원이 녹는데 그렇게 많이 할 수 있을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국내 셀러들은 결국에 이거를 대량으로 사서 국내로 들여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사실 거꾸로 생각하면 0으로 수령하는 값이에요. 블루투스 펜 하루에 1000개 팔 건데 이러면 그 아까 인증 비용의 800만 원이 어떻게 되죠? 사실 0원이나 다름없잖아요. 많이 들여오고 많이 팔면 많이 팔수. 이건 어차피 절대값이니까 KC 인증은. 근데 관부가세는 상대적인 거니까 제가 중요하다고 말한 거고 KC 인증은 사실 0으로 수렴하는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하는 것보다 우리는 수요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요가 오면은 수입하는 상품이 있다고 해봅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어차피 수입을 하거나 뭐 일본이면 배대제 재고를 쌓거나 해서 10,000원짜리를 5,000원에 사와야 되는 사람들이 맞아요. 근데 만약에 국내로 수입했을 때 그 수요가 5 정도 되면은 무조건 수입을 한다고 해봅시다. 근데 만약에 그게 KC 인증이 이 정도로 복잡한 상품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수요 5일 때 이걸 수입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조금 어려워지는 거죠. 수요가 7, 8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원래 수요가 5인 시장을 5 위부터는 국내 셀러가 먹는 시장인데 7이 돼야지 국내 셀러가 먹는 시장이니까 구매대행 셀러 입장에서는 뭐예요? 돈 제일 많이 벌 수 있는 구매대행 수준에서 돈 제일 많이 벌 수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도적인 것도 좀 아셔야 돼요. KC 인증. 특히나 KC 인증. 그래서 제가 이제 중국 구매대행 맨날 얘기할 때 예시로 꼭 드는 게 있는데 공구는요 한 달에 100개, 200개를 팔아도 절대로 국내로 수입되지 않아요. 왜? 이거의 집합체니까. 공구는 안전인증 받아야 되지, 배터리 있지. 사실 배터리랑 안전 들어가면 좀 어려워져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볼게요. 아까 수요가 5인 걸 예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양말이 한 달에 100개 팔리면 여러분 그거 해외에서 수입하는 구매대행, 소매대 소매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은 국내로 들여서 도매대 소매로 하실 거예요? 당연히 도매대 소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양말은 어떤 거예요? 수요가 5일 때 수입하는 시장이라면 양말은 수요가 3이어도 수입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느낌이에요. 가격이 결국에는요 상품에 따라 상이해요. 뭐 공구는 조금 더 팔려야 되니까 양말은 조금 덜 팔려도 수입이 돼요. 근데 결국 개수가요, 판매 개수가 200개에서 500개를 살 정도로 대량 구매로 넘어가면요 여러분들이 먹을 시장은 있지 않아요. 그럼 지금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시장 어떤 거예요?
딱 요 정도 시장. 일주일에서 1개에서 5개 정도 팔리는 제품. 국내 셀러들은 대량 구매로 가격을 못 하잖아요. 누가 이거를 배팅하겠어요. 그리고 요렇게 팔리면은 알기도 어려워요, 솔직히. 내가 좀 요즘 잘 파는 상품들 친구들한테 말했을 때 알던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아닌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일주일에 한 30개 정도 파는 제품도 아무도 몰라요. 친구들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냥 그런 느낌의 제품들을 우리가 건들 수밖에 없어요. 가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안 팔리는 거를 해야 되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왜 가격을 얘기하다 보니까 왜 팔리면 안 되죠? 어차피 팔리면 우리는 소매 대 소매가 아니라 도매 대 소매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시장은 소매 대 소매니까. 지금 우리는 초보잖아요. 초보는 소매 대 소매라는 게 맞아요. 그러면 안 팔리는 걸 해야 돼. 그럼 안 팔리는 걸 어떤 걸까? 어떻게 찾을까? 이런 말 하죠. 이거 왜 샀어요? 안 파니까 샀어요. 국내 안 팔잖아요. 이 국내에서 안 파는 게 브랜드 입장에서는 진짜 이 브랜드에 대한 수요가 있는데 해외에서 유명해가지고 안 파는 경우가 있는 거고요. 아니면 진짜 안 파는 경우. 중국에 보면은 진짜 이런 게 많아요. 진짜 안 파니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딱 요즘 지금 갑자기 딱 떠오른 건데 농기구 같은 거 중국에서 만 파니까 사요. 그런 게 있어요. 뭐 물론 브랜드는 이런 게 많죠. 진짜 아직 우리나라에 입점이 안 됐고 뭐 한정판이고 뭐다 해가지고. 근데 그거는 리셀이지 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오래 갈 수는 없는 거니까. 자, 그럼 국내에서 팔지 않은 제품은 어떤 제품일까? 아까 가격을 얘기한 거 똑같은 거예요. 요거는 요 KC 인증이 복잡한 제품, 부피가 큰 가구 제품이라고 했는데 이걸 좀 더 원론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공급과 수요의 기준에서 한번 봅시다. 국내에서 팔지 않는 제품들은 어떤 제품일까? 아까 말한 수요가 5 미친 제품들이요. 그게 다예요. 그럼 수요가 5 미친 제품들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그때는 이제 네이버 데이터랩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조회수가 좀 낮은 애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특히나 브랜드들은 데이터랩에서 제일 간단하게 좀 제가 예시로 들어드리면 네이버 데이터랩에 쇼핑 인사이트란 탭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이제 카테고리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럼 3차 카테고리까지는 갈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 이제 1에서 25, 총 500개의 키워드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네이버가 남성 양말 카테고리 중에서 요즘 검색되는 탑 500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수요가 5 미친 어딜까요? 탑 400에서 500 사이 정도가 수요가 5 미치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어차피 수입도 안 해요. 없으니까. 수요가 안 되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게 KC 인증도 좀 껴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수요가 5가 아니라 7이 돼야 수입이 되는 거니까 국내에서 안 파는 거죠. 취소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부피가 큰 가구 제품들도. 지금 우리가 수요 얘기를 했지만 공급자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국내 셀러가 침대 수입할 때 내 마음의 무게랑 양말 수입할 때 마음의 무게 같지 않죠? 침대가 좀 더 무겁잖아요. 그럼 어때요? 침대는 당연히 수요가 5여도 수입하지 않는 거죠. 7이야 수입하는 거죠. 근데 물론 침대는 수요가 150이죠. 다들 집에 있으니까. 근데 여기에 이제 좀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구매 대행 셀러는 제가 맨날 말해요. 호피무늬 민소매 티를 파는 사업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진짜 누군가는 사. 근데 만약에 그게 유행이 돼. 수요가 올라가. 수요가 5 이상으로 올라가. 그래서 누구나 입는 검은색 반팔티가 된다. 그럼 그건 구매 대행 게 아닌 거죠. 도매랑 이미 소매 대 소매로 안 가는 거예요. 결국 수요 공급에 따라 국내에 재고를 두고 팔 만큼 수요가 안 나오는 제품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뭐 q10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해외 구매 대행 제품들을 구매하실 때 내가 사는 것들은 리뷰 막 1000개, 2000개 달려있죠. 그런 거는 이미 수요가 폭발한 거야. 그거 이미 우리가 직구해도 걔보다 싸게 못 사요. 왜? 우리 직구는 소매 대 소매, 걔네 직구는 도매 대 소매. 더 나아가서는 진짜 그 공장 가는 데도 있어요. 특히 샤오미가 그랬어요. 샤오미는 수요가 어마무시하잖아요. 그럼 그 수요가 어마무시한데 어차피 다 똑같은 제품이야. 그럼 거기서 내가 판매자라면 여기서 어떻게 내가 샤오미 제품 팔 수 있을까요? 소매 대 소매로 해서 가격 경쟁 될까요? 안 돼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이 그 소매 대 소매에서 할 수 있는 수준이 뭐예요? 샤오미 짜 팔고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 어쩔 수 없어. 소매 대 소매는. 거기서 내가 정품으로 진짜 정면 승부하려면 도매 나가서 공장까지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공급에 따라서 국내 재고를 팔 만큼 수요가 안 나오는 제품들. 이걸 어떻게 찾을까 해서 네이버 쇼핑에서 찾을 수 있다 했는데 이거는 노트북으로 좀 보여드릴 건데
뭐 아이템 스카우트나 판다 랭크나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 뭐 한 주말에 이렇게 한 3차는 너무 딥하니까 한 2차 정도만 할게요. 이렇게 해서 키워드를 싹 정리를 해놓습니다. 한번 통합을 한번 시켜놔요. 그냥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 누르고 엑셀 넣고 이렇게 하겠죠? 전 실제로 그렇게 했고요. 그러면 그런 다음에 이 엑셀들 있잖아요. 이것도 엑셀 통합하는 프로그램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거 치면은 그냥 엑셀 파일 업로드하면 이게 한 방에 통합이 되거든요. 그런 거 못하면 이제 효율적으로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거 못하면 효율적으로 못하고 내가 직접 이거 복사 붙여넣기를 아래다 하는 거겠죠. 어쨌든 뭐 이거는 효율화의 차이니까. 그런 다음에 여기 정렬 필터 치시고 요 검색수 있잖아요. 여기 숫자 필터에서 뭐 보다 작음 이로 갑니다. 한번 저는 한번 3만 정도로 해볼게요. 자, 이렇게 키워드가 나와요. 자, 이렇게 키워드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얘네들을 네이버 쇼핑에 검색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이걸 URL로 검색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우선은 한번 높은 거실장으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높은 거실장 검색해서 해외 직구를 들어가고 80개씩 보기를 할 건데, 여기 잘 보시면 이제 URL을 보시면 여기 쿼리 보이세요? 오버시스 프로덕트 셋 오버시스가 해외 직구를 눌렀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쿼리는 높은 거실장이 이 키워드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페이징 사이즈 40 보이시죠? 이게 80개씩 보기로 하면은 80개로 바뀌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나는 이 키워드를 해외 직구를 누른 상태에서 80페이지를 보겠다죠. 이거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모르면 이거 검색한 다음에 매일 이거 검색 치고 해외 직구 누르고 80개씩 보기 해야 된다는 거죠.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놔요. 해놓은 다음에 요 값을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엑셀 잘 쓰는 편은 아니어서 저도 여기서 이제 이걸로 URL을 만들 수는 있는데 뭐 거기까지는 이건 그냥 이거 말씀만 드리고 넘길게요. 여기 엑셀 함수 중에 이게 있어요. 그래서 요걸로 이 함수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거까지는 말씀드리는 건 제가 볼때 커말인 것 같고 이 정도만 해도 돼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 이 값만 이렇게 여기 복사하시고 이렇게 붙여넣기 하시면은 알아서 해외 직구 80개씩 보여 검색이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뭐예요? 판매 있냐 없냐죠. 그럼 뭘로 찾아야겠어요? 컨트롤 F 누르고 리뷰 정도로 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리뷰는 이 리뷰가 만약에 이렇게 두 개다. 이 리뷰 값이 지금 볼게요. 리뷰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금 이렇게 두 개가 나오죠. 값이 두 개가 0이에요. 그럼 뭐예요? 4인 소파 없네. 이거 구매대행에서 이미 없네 하고 넘어가요. 그리고 다시 값 복분 하고 한번 이거 쭉 내리고 이때 저도 그냥 전 END 버튼을 눌러요. 그럼 알아서 내려가거든요. 그런 다음에 컨트롤 F 누르고 리뷰. 그럼 1부터 10이죠. 이건 그럼 나머지 8개는 판매가 있네요. 해외 직구에서. 한번 볼게요. 이제부터 한번 보는 거예요. 내가 이거 수싱할 수 있을까? 리뷰가 너무 높으면 경쟁자가 높고요. 이렇게 쭉 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있죠. 이거 조금 팔렸네? 그럼 이런 거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 이제 복구 타는 거고요. 이렇게 상품을 쭉 볼게요. 그럼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해외 직구 모듈 쇼파라는 시장에서는요. 잘 볼게요, 여러분. 이것밖에 없지 않나요? 마리오 벨리니? 볼게요. 다음도 마리오 벨리니. 이거는 리뷰가 아니죠. 그 다음 얘는 다른 거죠. 그 다음에 또 똑같은 거 나왔어요. 또 똑같아요. 또 똑같은 거예요. 또 똑같은 거예요. 또 똑같은 거. 이건 다르죠. 이건 달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걸 딱 보고 바로 정리가 돼야 돼요. 마리오 벨린인가? 벨린이란 소파. 첫 번째, 마리오 벨린이란 브랜드가 좋구나. 두 번째, 이런 소파가 좋구나. 이런 유형의 소파. 마리오 벨리니가 가지고 있는 유형의 소파가 좋구나. 세 번째, 그 외에 나머지 애들은 딱 이거 하나였어요. 디자인 필링? 어딨냐? 요거. 이게 다인 거예요. 이렇게 유형이 세 가지가 있는 거지.
어떤 특정한 해외 브랜드. 근데 여기서 더 나가면요, 노브랜드 제품도 한 번씩 나와요. 그러면은 얘네 중에서 내가 지금 뭔가 이제 어떤 구매 대행을 하냐에 따라서 내가 소싱이 되냐 안 되냐를 찾을 수 있겠죠. 그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럼 이제 상품 뭐 해요? 이거 URL, 이거 이미지들 가져 나와야겠죠. 이것도 이제 여기 해외 이렇게 해서 그냥 드래그해서 컨트롤 C 하면 알아서 그 링크가 걸려요. 하이퍼링크가. 그래서 들어가면은 이렇게 링크가 들어가지니까 이미지도 뜰 수 있죠. 그게 제일 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제가 볼 때 혼자 하기에 이 정도가 제일 간편하다. 이거 누르고 엔드 누르고 그리고 리뷰. 지금 두 개죠. 그럼 바로 넘어가는 거야. 여기 보시면 이 두 개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거? 이 4인용 소파랑 키워드는 구매 대행 시장이 아닌 거죠. 그럼 어디 시장이에요? 국내 시장인 거야. 국내 시장. 이거를 내가 분석하려고 한다면 4인용 소파는 수요가 5 이상이구나. 이미 해외에서 팔 이유가 없구나. 근데 그러면 모듈 소파는 왜 팔렸을까? 안 파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리프트 테이블도 똑같이 여기 쿼리값 복분 하시고 그래서 한번 쓱 보시고 END 눌러놓고 그러니까 로딩 한번 해놓고 그 다음에 리뷰. 지금 70이 엄청 많죠. 이거 지금 쿼리값이 별로 안 돼있네. 이렇게 해서 이제 또 똑같이 지금 4개 더 있네요. 그럼 다다미 리프트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중국 구매대 좀 매력인데 얘는 노브랜드죠. 근데 이거 제가 한번 볼게요. 이거 수입하는 건 아니죠. 얘는 구매된 정도까지인 거예요. 근데 이 노브랜드 중에서 이거 다이소에 있어서 수입해도 될 것 같은데 같은 게 있긴 해요. 그런 애들이 이제 나아가는 거고 나머지는 이런 거 얘도 이제 수입하기는 좀 애매하다. 근데 어쨌든 이런 게 팔리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내가 리프트업 테이블이랑 키워드를 쓸 거면 이런 것들을 하면 되겠구나. 이때 내가 공부해야 되는 게 이걸 똑같이 올려도 되나? 이 디자인, 이 유형을 꼭 기억하세요. 왜 그러냐면 볼게요. 우리 한번 이거 한번 기억해 볼게요. 이 이미지 기억해 볼게요. 자, 국내에서 얘랑 똑같은 게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국내는 보통 다 이런 식이네요. 하나를 들어 올리는? 그쵸? 다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면 근데 만약에 아까 기억한 상품이 이런 식의 제품이 국내에 없어. 그럼 그 제품은 팔릴 이유가 있는 제품인 거예요. 다시 볼게요. 다시 볼게요. 얘는 팔릴 이유가 있나요? 국내에 있잖아요. 아까 이런 디자인이. 그럼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가 만약에 지금 리뷰가 하나 찍혔다. 근데 지금 아까 내가 본 거랑 뭐 국내에 이런 게 있는데? 라고 했을 때 그럼 이 사람이 판 이 리뷰 이름 뭐예요? 운이 좋은 거예요. 근거가 있는 판매가 아니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냥 이거 따라 올려도 돼. 근데 효율적이진 않은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쫙 정리해서 한번 쓱 돌아보시면 돼요. 돌아보시면 되고 내가 조금 더 독특한 걸 보고 싶다 하면은 숫자 필터 더 줄이면 되죠. 조회수가 낮다는 것 자체가 이미 독특한 거라거든요. 사람들이 모르는 거니까. 벌써 이제 막 이상한 키워드들이 몇 개 보이잖아요. 막 스윙 소파라든지 전 처음 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번 쭉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거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매일 한 2시간씩 했었고요. 초보 시절 혼자 할 때는. 그러다가 이제 자동화 했었고요. 자동화 근데 굳이 자동화까지 안 해도 내가 하루에 2시간 이렇게 투자하면은 왜 구매 대행에서 얘가 잘 나가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꼭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점점 더 재고 사입을 하고 내가 배팅을 할 때 확신이 생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구매 대행으로 가장 빠르게 판매를 경험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베끼기라고 하죠. 네이버 쇼핑에서 판매 잘 되는 애들 찾아가지고 이제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이제 네이버 쇼핑 카테고리를 이제 띄워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 한번 머릿속에 네이버 쇼핑을 켰다고 한번 세볼게요. 네이버 쇼핑을 켰어요. 그럼 네이버 쇼핑 검색창 옆에 카테고리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더보기에 이제 뭐 생활잡화, 뭐 유아, 아동, 가구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거기 마우스 올려놓으면은 옆에 2차 카테고리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겁니다. 빨래 건조대 이런 식으로. 그럼 다음에 빨래 건조대를 누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상품들이 나올 거예요. 상품이 나오면은 이제 해외 직구 탭이라고 있어요. 해외 직구 탭을 누릅니다. 자, 거기서 리뷰나 구매 건수가 있는 제품들을 올리면 될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가 타율이 가장 높을까요? 리뷰가 100개인 게 타율이 높을까요? 리뷰가 5개인 게 타율이 높을까요? 아니면 구매가 하나인 게 타율이 높을까요? 또 최근에 등록된 게 높을까요? 예전에 등록된 게 높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답이 나오는데 제 기준은 그거예요. 구매 대행에서 가장 빠르게 판매를 경험할 수 있는 상품은 최근에 등록됐고 리뷰가 등록되기도 전, 즉 구매 건수가 진짜 막 최근에 올라온 애들 있잖아요. 1개에서 5개 올라온 애들. 그런 애들이 사실 진짜 빠르게 판매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리뷰 100개요? 여러분들은 어차피 가격 안 맞아요. 어쩔 수 없, 당연한 얘기예요. 이미 리뷰 100개가 찍힐 동안 누군가는 도매로 수입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로 판매를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타오바오 알리바바 1688에서 괜찮은 상품을 찾는 팁이 있을까요? 혹시 다른 좋은 소식처가 있을까요? 이거는 잘못됐어요, 시작이. 왜 타오바오 알리바바 1688에서 상품을 찾을까요? 네이버에서 찾고 여기서 찾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라 그 네이버에서 찾고 상품을 찾는 방법을 물어보시는 거라면 이게 제대로 된 그건데, 그거 하나예요. 최근에 여러분 이미지 검색했던 거 한번 떠올려 볼게요. 또 결과 나오죠. 거기에 최근에 판매된 거 나오잖아요. 몇 명한테 팔았는지. 그거 제일 많은 게 무조건 평타는 가고요. 그 다음에 1 이상, 한 명이라도 많이 팔아본 사람이 있으면 거기서 하시면 됩니다. 다른 좋은 소싱처가 있을까요? 뭐 VVIC 정도 생각나네요. 저는 옷 같은 경우에 저는 VVIC에서 했었는데, 이게 VVIC 같은 경우는 진짜 좀 숙련자용이라고 생각하는 게 진짜로 사기당할 수도 있어요. 진짜 막 옷 원단이 완전 쓰레기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알리바바는 우리 같이 도소매상을 위한 게 아니라 알리바바는 살짝 그 공장 쪽 대상이기 때문에 1688이 제일 좋지 않나. 있긴 하나, 이거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에요. VVIC는 근데 진짜 싸긴 진짜 싸요. 근데 물건이 진짜 쓰레기가 올 수도 있어. 그래서 좀 비추드리고 싶네요. 자, 반자동 대량 수동에 대한 견해 어떤 방식을 가장 선호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각자 장점이 있죠. 그럼 제가 아까 원론적인 얘기를 토대로 한번 답변을 드려볼게요. 반자동은 어떤 게 장점이죠? 타율이 좋은 상품들에다가 타율이 좋은 상품들을 내가 찾아서 올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아까 말한 뭐 네이버 쇼핑이 됐건 네이버 데이터랩에 40에서 50위가 됐건 그렇게 어느 정도 그 필터를 쳐놓고 올리는 게 되게 반자동으로 좋아요. 대량은요? 뭐 그런 거 알 바 아니죠. 그냥 막 올리는 거니까. 근데 대량이 좋아요. 전 대량에 대한 나쁜 생각이 전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서 판매가 됐다면 1000개 올려서 5개 판매가 됐다면 땡큐인 거니까 그때부터 걔한테 내가 이제 시간을 투자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거를 다 지금 옥죄해 와서 문제인 거예요. 개수 제한을 걸어서 문제인 거지 대량에 대해서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저는 3개 다 하고 있습니다. 대량은 타율에 대한 걱정할 필요 없다. 소싱에 대한 걱정할 필요 없다. 대량은 사실 소싱에 대한 걱정을 한다기보다 원론적인 걱정을 해야 돼요. 내가 그거 판매를 일으켰을 때 거기에 만족하면 프로그램비도 못 벌어요. 거기서 내가 수입을 해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면 될 것 같고, 수동은 사실 처음부터 수동은 전 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수동만한 게 없다라고 생각해요. 저도 사실 처음에는 한 200개 정도 수동을 올렸거든요. 전 마켓.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에 대해 이해하는 되게 좋더라고요. 모든 템플릿이라든지 그런 기초적인 궁금증이 아예 싹 사라져요. 뭐 템플릿이 뭐다, 배송기간이 뭐다 이런 거. 근데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도움됐던 거는 내가 대량 반자동으로 판매가 일어났어요. 그때 내가 상세 페이지를 만진다든지 썸네일을 만진다든지 할 때는 수동에 대한 경험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수동은 공부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반자동으로도 수동의 퀄리티가 나오고 대량은 애초에 퀄리티를 뽑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5개 팔린을 찾는 과정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모두 프로그램을 써서 비슷하게 키워드를 만드는 것 같은데 남들과는 다르게 차별화된 키워드를 만들어서 유입을 일으키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초창기에 하던 기술적인 방법이에요. 아까 그런 거예요. 남들은 데이터랩 1위부터 500위까지 키워드가 있을 때 그거를 다 올려요. 근데 1위부터 탑 500이라 했을 때 탑 100, 탑 200 우리 거 아니잖아요.
타율이 제로에 가까워요. 팔렸으면 운이 좋은 거지 싸서 팔린 게 아니고 국내에서 안 팔아서 팔린 게 아니라 그냥 운이 좋아서 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4, 500쪽의 키워드를 집중하는 게 낫다. 그게 더 효율적이고 저는 이걸 좀 더 어떻게 하는지 이걸 좀 스마트하게 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좀 무식하게 하지 말고 남들 탑 300, 500 올리는 거 그게 오답이냐 하면 오답은 아니에요. 근데 효율적이고 좀 스마트하지 않냐면 그건 맞아요. 오답은 아닌데 비효율적이고 스마트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남들과 다르게 차별하는 키워드를 찾아서 유입을 일으키고요. 사실 이거는 병행 수입 쪽 얘기인데 키워드 하나의 유입이 꽤 큽니다. 상위 노출 경쟁을 하게 됐을 때는요. 근데 상품을 소싱하는 데는 막 그렇게 크냐? 그건 아니에요. 공부 쪽에 조금 더 도움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키워드에 대해 키워드가 정점을 일으킬 때, 이 공부에 대한 그 안 한 사람과 한 사람의 차이가 정점을 일으킬 때는 상위 노출 1페이지 한 10위부터 시작돼요. 10위부터 5위까지. 유입 놓치면 그때부터는 진짜 순위 못 먹어요. 이 상품이 먹을 수 있는 키워드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블루투스 펜일 수도 있는 건데 블루투스 리모컨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안 하면 하나는 놓쳐요. 한 명은 리모컨을 안 넣어요. 블루투스 리모컨의 이 키워드 자체를. 그럼 유입이 놓치니까 상위 노출 못 먹겠죠. 근데 구매 대행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중요한가요 그게? 애매한 거예요. 그 키워드 하나 놓치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 시간 하나 더 올리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방법은 있으나 굳이 이거를 설명할 필요까지는 없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물건 재고를 쌓고 진짜 내가 이거 못 팔면 나 죽어 이렇게 됐을 땐 이게 진짜 엄청난 효과를 발휘할 겁니다. 광고랑도 좀 많이 결이 같아요. 근데 애초에 이거잖아요. 구매된 광고 하세요 하면 안 하잖아요. 이미 결이 다른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키워드를 제외하고 유입을 늘릴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썸네일 잘 만들기, 광고. 이것도 키워드는 곧 광고예요, 사실. 광고로 따지면은 유입, 그리고 이제 유입, 구매 전환율 정도를 봐요. 그리고 뭐 해봤자 로아스 정도를 보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얘가 뭔 소리 하는 거야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고랑 키워드는 좀 같이 가요. 그래서 광고 쪽은 좀 애매한 것 같고 키워드를 제하고 유입을 늘릴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구매자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내가 나이키 신발을 사려고 해요. 자, 네이버 쇼핑을 딱 켰는데 나이키 신발 내가 사고 싶은 모델이 쫙 있어요. 그때 뭘 누를까요? 물론 썸네일 이쁜 거 누르긴 하겠죠. 눕기 딴 것도 상관없을 거고. 근데 저는 이게 오히려 그것보다 가격이라고 생각해요. 이때부터는. 브랜드는 그렇고요. 노브랜드라고 생각해볼게요. 이제 특정 제품이 아니야. 나 드릴 사야지. 그때는 썸네일이 좀 중요해요. 내가 생각한 장면, 드릴을 쓰는 장면 이런 것들이 중요하긴 해요. 유입률에서. 거기에 이제 눕기를 따고 있다? 그럼 이제 바보짓 하는 거지. 근데 이제 브랜드 쪽에서 눕기를 따고 있다? 뭐 굳이 뭐 상관없다. 근데 바보짓은 아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적인 방법은 뭐 노브랜드의 경우엔 썸네일 잘 만드는 게 정도가 맞고요. 그런 다음에 키워드를 제외하고서는 사실 거기서부터는 다 똑같아요. 키워드를 제외하면은 그냥 그때부터는 내가 얼마나 더 많이 올리느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사무실도 없애시고 재택근무하시면서 직원도 한두 명 정도밖에 없으신 걸로 압니다. 대학생이라 학교도 다니시던데 매출 1억이시면 감당이 되시나요? 그런 사업만 투자했으니까요. 저 프로그램 사업 하루에 30분 투자합니다. 근데 매출 나와요. 왜요? 프로그램이니까. 구매대행이요? 구매대행만이 직원이 필요해서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투자를 할 필요가 없는 사업뿐이에요. 제가 아까 말한 원론적인 리스크를 얼마나 적게 지고 많이 얻어갈 수 있느냐에 대한 답변일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굉장히 리스크가 낮은 것들에만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되더라고요. 이게 돼요. 만약에 구매대행으로 매출 1억, 구매대행만 매출 1억 꽉이다? 그러면은 직원 한두 명으로도 커버는 되겠죠. 커버는 되겠지만 사건, 사고가 터질 겁니다. 그럼 못 다니죠, 학교. 그러니까 이게 그건 같아요. 리스크가 없는 사업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재고가 있는 애들은 문제 안 생겨요. 그리고 재고 있으면 그냥 알아서 하루 10분이면 돼요. 주문 들어온 거 긁어서 3PL에 넘겨요. 끝. 그게 다예요. 프로그램이요. CS나 뭐 이런 것들 모아서 하고 끝내요. 끝. 구매 대행도요.
내가 소싱해서 넘겨요. 근데 그것마저도 이제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프로그램 해주니까. 그럼 넘겨요. 제가 어느 정도 선별만 해서 넘겨요. 그럼 업로드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하나 모아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효율. 좀 스마트하게 하고 싶은 쪽이 있어요. 제가 효율적으로 하자. 비효율적으로 하지 말자. 시간 낭비하는 짓 하지 말자. 그러니까 아까 말한 데이터랩 탑 500 올리느니 내 현실은 지금 400에서 500이니까 400, 500에 좀 투자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500개 다 하는 게 오답은 아니에요. 있긴 하니까. 근데 효율은 떨어지잖아요. 구매 대행은 아직도 중국만 하시나요? 아직도 중국만 하고 계시다면 다른 국가는 할 생각이 없으신가요? 저는 좀 그래요. 굳이 구매 대행을 확장하기보다 제가 생각하는 쪽은 좀 다른 사업도 좀 하고 싶다. 이기 때문에 그냥 이게 다른 국가 할 생각이 없다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프로그램도 있고 뭐 지원 사업들도 있고 국가 지원 사업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결과도 되게 좋고 그러니까 이거예요. 똑같은 시간 대비 얼마나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얘들이 아니었던 것 뿐이에요. 다른 것던 뿐이었던 거고. 그러니까 점점 리스크를 지는 데 있어서 둔해져요. 리스크에 대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구매 대행은 리스크가 굉장히 낮죠. 그러니까 저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더도 그냥 뭐 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무님도 자사몰을 운영 중이신가요? 요즘 오픈마켓들이 해외 구매 대행 판매자들에 대한 절제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서 결국은 자사몰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점점 더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거 광고 공부하셔야 돼요. 전 자사몰 운영 안 하고 있어요. 오픈마켓과 자사몰의 차이는 뭘까요? 유입을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오픈마켓은 이미 이용자가 굉장히 많으니까. 근데 자사몰은요, 유입 걱정부터 해야 돼요. 사람 어떻게 끌고 오실 거예요? 100명 끌고 와서 한 명이 산다고 하면은 오픈마켓은 이미 100명이 끌어져 와 있죠. 근데 자사몰은요, 100명 끄는 데 집중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아예 다른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광고 시장입니다. 자사몰 쪽은. 물론 내 팬 만들면 좋죠. 근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주위에 자사몰로 물건 사는 사람들 계신가요? 요즘 네이버나 쿠팡에서 하지 않나요? 옛날 트렌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온꿈사 카페를 찾아보면 무무개님의 키워드 소싱 강의 후기들은 많이 있는데 컨설팅 후기들은 거의 없어서 무무개님의 컨설팅을 받으신 분들은 잘하고 계신지 어떻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후기 요청을 안 드리고요, 굳이. 어차피 이 키워드 소싱 강의는 강의죠. 원론적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컨설팅은요, 원론적인 얘기 안 해요. 진짜 스킬적인 얘기예요. 네이버 쇼핑 상품 긁어오세요. 그거 올리세요. 이런 식이에요. 진짜 스킬적인 걸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내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 아까 미니 특강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는데, 뭐 제가 말해도 안 믿으실 거잖아요. 다 잘해요. 다 잘하고 계세요. 근데 이분들 마지막에 제가 맨날 강조드려도 이거는 참 그런 것 같아. 컨설팅 받은 달에는 그 다음 달까지는 매출이 500에서 1000 사이 다 나와요. 왜냐면 그때까지는 내가 돈도 투자했고 열심히 했으니까. 그때부터인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때 내가 알바를 한 명이라도 뽑아서 리스크를 투자했느냐 안 했느냐. 리스크 투자하신 분들은 잘 돼요. 안 하신 분들은요, 그렇게 한 2달 알려드린 방법으로 하다가 저 이제 너무 힘들어요. 업로드가 지쳐요. 이러신 분들도 좀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려요. 이제는 스킬적인 거에 집중하지 마라. 리스크를 좀 져라.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앉은 분들은 끝까지 앉아요.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후기 남기신 분들은 그거예요. 진짜 잘 돼가지고 밥 한 번 먹을 때 그냥 말씀 안 드렸는데 이거 좀 장사 잘 되시라고 후기 적어드릴게 이런 느낌이에요. 저 딱히 요청드리지 않습니다. 잘하고 계시죠, 다들. 근데 제 말은 그거예요. 부업까지는 잘해. 근데 본업까지 나아가는 것부터는 사실 제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의 영역이지.